안녕하세요. 예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지금껏 줄곧 바쁘게 살아오다가 사업이 안정된 지금 조금 여유가 생겨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젊었을 적부터 지금까지 참 치열하게 살며 많은 일들을 겪어왔는데 이제야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생겼네요. 제 유년 시절을 짧게 요약하자면 최악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부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야 다시 떠올릴 일이 없을 것 같아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자란 집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였어요. 벽이 벗겨지고 천장에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자주 들리던 곳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늘 눅눅하고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저는 어린 시절 내내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셨고 두 분께서 밤마다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고 물건을 던져대는 소리가 매일같이 제 좁아터진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싸우실 때면 전 항상 방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애써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며 현실에서 멀어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방음 따위 되지 않았던 얇은 벽 사이로 들려오는 그 싸움의 소리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앞서 말했듯 대부분 금전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매달 생활비를 맞추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매일 이 문제를 두고 다투셨고 당연한 말이지만 다툼은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만들 뿐이었죠. 어린 저조차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선 깨닫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서로를 비난하고 언제나 나를 세우기만 하셨으니까요.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한 더위가 집을 파고들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집에 딱 한 대 있던 선풍기도 돌아갈 때마다 덜덜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고장날 것 같이 움직였던 기억이 나요. 창문을 열어도 바람은 거의 없었고 더위에 지친 공기만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작은 방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누워 있었고 곧이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평소보다 더 격렬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실 벽을 넘어올 정도로 쩌렁쩌렁 울렸고 뒤를 이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금세 멎어들었을 소리가 한참이 지나도 끝나질 않았고 이러다 큰일이 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화가 나시면 집안의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셨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물건들이 넘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들려와요. 제 방의 얇은 벽은 그 소리들을 막아주지 못했고 저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셨고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껏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를 회상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일부러 덮어두고 사는 기억들이기도 하고요.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신 후로 아버지께서는 반쯤 정신이 나가셨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을 술에 취해 사셨고 가끔은 제게 손찌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이 지옥 같은 공간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일뿐이었어요. 성인이 된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고등학교 시절 저를 맡아주셨던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처해 있던 상황과 어려운 집안 사정을 전부 알고 계셨던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집에서 독립해 나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법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는 거의 의절하다시피 집을 떠났어요. 물론 저를 낳아주시고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주셨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지만 저는 부모님께 그닥 깊은 애정도 감사함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넘어 원망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줬다고 다 부모인가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린 어머니나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로 자식에게 손찌검을 하며 키운 아버지나 둘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페류나라고 손가락질 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선에서는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중년의 나이가 되어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은 지금까지도요. 현실이 팍팍해서 삶이 힘들어서 그런 것들은 다 변명받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와 완전히 인연을 끊고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의절하듯 집을 나와놓고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 살아는 있나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살에 독립한 후로 저는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겨다니며 허드렛 일을 하고 돈을 벌었어요. 딱히 경력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말 그대로 미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며 작은 단칸방에 살았어도 아버지와 함께 살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평생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나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립다거나 이제라도 잘 지내보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들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로서 아주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떠나기 전과 그리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계셨고 매일같이 술에 쩔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더 이상 내 부모란 인간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가져선 안 되겠다고. 그렇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뒤로 30에 가까운 나이까지 작은 회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냈어요. 벌이도 시원찮고 딱히 적성에도 맞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20대 시절에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이 느껴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태어났기에 살고 있다는 말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공허했고 삶에 대한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 큰 규모의 회사도 아니었고 딱히 가족같이 서로 으쌰으쌰하며 풀어나가는 화목한 분위기도 아니었기에 그 공간은 온통 회색빛이었어요. 업무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일절 침묵만이 흘렀고 어느 누구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근무했다면 지금의 저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의미 없는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회사에서 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간단했어요. 취미,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분야 등 여가 생활에 대한 조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다른 동료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슥슥 빈칸을 채우고 제출하는데 저는 그 서너 개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분야, 취미,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서둘러 제출해달라는 말에 아무렇게나 적어내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정말로 텅 비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한 마리의 파리처럼 언제든지 이 사회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의미 없는 생명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지금껏 받았던 월급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단칸방 월세와 각종 공과금,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 외에는 전혀 돈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에 쌓여있는 돈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믹스커피를 좋아하셨어요. 식사를 하신 후에는 언제나 찬장 구석에서 믹스커피 한 포를 꺼내 뜨거운 물에 섞어 휘휘 저어 드시곤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아버지께 저도 커피가 마셔보고 싶다고 졸랐고 아버지는 귀찮아하시며 손을 가로저으셨어요. 너같이 어린애는 마시는 게 아니라면서요. 결국 저는 아버지께서 집을 비우시던 날 혼자 의자를 끌어올라가 찬장에서 믹스커피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마셔본 믹스커피의 맛은 오묘했어요. 달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감돌았습니다. 3모금 정도 마시니 사라져버려 아쉬웠지만 한 포를 더 타먹었다가는 아버지께 들킬까봐 그러지 못했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아메리카노라는 커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커피라고는 믹스커피가 다라고 생각했던 제게 아메리카노라는 커피의 존재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이 사주어 처음 먹어봤던 아메리카노는 고소한 향과는 다르게 몹시 쓴맛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인상을 찡그리는 제게 친구들은 깔깔 웃으며 원래 커피는 쓴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단 한 번도 제 돈을 주고 아메리카노를 사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탕비실에는 항상 싸구려 믹스커피가 잔뜩 꽂혀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식후에 항상 믹스커피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부장은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요즘 사람들처럼 카페를 안 가고 웬 믹스커피를 그렇게 마시냐며 신기해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머쓱하게 익숙해서요 하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제 돈을 주고 사 먹어본 아메리카노는 정말 썼어요. 지독하게 썼습니다. 매일같이 믹스커피에 길들여져 있던 입맛이라 그런지 한약을 먹는 것처럼 쓰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맛있었습니다. 그 쓴 것이 왜 그렇게 맛있게 느껴졌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는 30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때까지도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그 좁은 빌라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찌 보면 한참 늦은 시작이었지만 저는 그제서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남들처럼 취미도 가지고 연애도 해보고 인생의 의미를 갖고 싶었어요. 스스로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에 한동안은 여유가 있었어요. 1년여 정도 혼자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며 지내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제가 생각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전까지는 딱히 주변에 관심이 없어서 알지 못했지만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일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제가 미술에 꽤나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시를 보러 다니거나 미술품을 구경하거나 직접 그림을 그리는 일이 즐거웠어요. 이런 것들은 저랑 사는 세계가 다른 부자들이나 즐기고 향유하는 것들이라 생각했는데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었고 그렇게 저는 휴가를 마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술과 관련된 직장을 구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경력도 학력도 없는 제가 전공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젊은 나이도 아니었기에 사실상 저를 받아줄 만한 곳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여행 중 만났던 분의 소개로 지방 방송국의 작가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말이 좋아 작가지 사실은 막내 작가라는 이름 하에 온갖 허드렛 일과 잡일을 맡아 하는 자벽부에 가까웠습니다. 이래서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과 크게 다를 게 없지 않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대우는 비슷할지 몰라도 제 마음가짐과 주변 사람들이 이전 직장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방송국은 본인이 하는 일에 열정이 넘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물론 어딜 가나 그렇듯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새로운 직장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매일매일이 뿌듯했어요.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아이디어 회의에도 참여하고 제 발로 뛰어다니며 구한 소품들이 방송에서 쓰여지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제 역할을 다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된 것이 남편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 남편이죠. 결혼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했으니까요. 남편은 방송국에서 일하던 PD였습니다. PD들 중에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였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였으니까요. 생긴 것도 나름대로 훤칠해서 인기도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너도 나도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 1등 신랑감이다 어쩐다 말이 많던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자와 가진 거 하나 없던 막내 작가가 연애를 한다니 완전히 신데렐라와 왕자님이 따로 없었어요. 솔직히 전 외모도 그리 잘난 편이 아니거든요. 남편은 제 긍정적인 성격과 밝은 태도가 보기 좋아
자연스레 관심이 갔다고 말했어요. 방송국에는 정말 상상 초월로 이상한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항상 웃는 낯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속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저런 사람들도 날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어요. 물론 제 생각처럼 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심술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저는 방송국 사람들 사이에서 꽤 유명해져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막내로 들어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도 항상 밝게 인사하고 계속되는 촬영 작업에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보면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고 매일이 즐겁게 느껴졌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외모도 잘나고 능력도 좋은 남자가 호감을 표시하고 다가오는데 제 쪽에선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배부른 소리긴 했지만 남편의 결혼 제안이 마냥 달갑게 느껴지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며 가족관계나 제가 자라온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었거든요. 결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숨김없이 보여줘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망설여졌어요. 난 네가 어떤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전부 편하게 말해줘도 돼. 남편은 그런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저는 남편에게 제 과거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어렸을 적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난 어머니와 그 이후로 술에 중독되어 한심한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지난 시절과 스스로를 찾을 수 있었던 시간들까지. 남편은 이런 저와 다르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덕분에 외동아들이었던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탄탄대로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부끄러웠습니다. 제 치부를 모두 드러내는 것 같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당시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운명의 짝을 만났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그닥 환영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잘난 아들이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으니 저 같아도 비슷한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제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방송국 생활을 하며 핍박받고 구박받는 생활에는 이미 이골이 나 있었어요.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수도 없이 만나봤고 그런 사람들에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싹싹하게 구는 것에도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라고 크게 다를 것은 없었어요. 조건만으로 저를 싫어하신다면 노력으로 예쁨 받을 며느리가 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전과 생활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를 하며 시부모님을 모시길 바랬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제야 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기 시작했는데 집안에만 갇혀 살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아파트에 제 짐을 챙겨 들어가 살림을 합쳤고 시댁은 남편의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있었기에 생각보다 자주 찾아뵐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아이도 최대한 늦게 가지기로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일에 조금이라도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평생의 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혼했으니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죠. 그 즈음 저는 예술품과 관련된 예능 방송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메인 작가로 맡게 된 프로그램이라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며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진품 명품과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아마 텔레비전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을 가져와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받는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을 다들 한 번쯤은 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섭외를 위해 유명한 예술품 수집가들을 많이 찾아뵙게 되었고 그러다 제 인생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뉴욕에서 경매장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내시던 노년의 남성분이었어요.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딱 잘라 제안을 거절하셨지만 제가 몇 번이고 찾아가며 부탁드리니 결국 마지못해 긍정의 답을 내주셨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저는 은사님과 자연스레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예술품에 대한 안목이 정말 높으셨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라 국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예술품 경매에 다녀보기도 했어요. 원래부터 미술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정말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기에 그저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따라가기에 급급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레 경매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술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 작품이 전달하는 감정의 힘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제 옆에서 제게 많은 조언을 주셨던 은사님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은사님께서는 항상 예술품 경매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숨겨진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소질이 있어 보인다며 방송국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예술품을 수집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물어오셨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규모의 경매라도 기본적으로 예술품들은 모두 고가였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인 제가 그런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어요. 은사님 말씀대로 방송국 일을 그만두고 경매를 휩쓸고 다니며 돈을 쓸어 담는 제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상상일 뿐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그램은 종영하게 되었고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게 되면서 점점 예술품의 세계와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맡다 보니 자연스레 가정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과 일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능력 있는 PD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결혼 후에도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함께 살고 있긴 했지만 서로 번갈아가며 야근을 하니 같이 누워 자는 날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부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그저 바쁜 시기가 지나가면 다른 부부들처럼 함께 주말도 보내고 아이도 갖고 다정하게 지낼 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순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방송국 일로 항상 바쁘다 생각했던 남편이 실은 뒤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방송국 내에서 평판도 좋고 바른 청년으로 유명하던 사람이었기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남편에 대한 뒷소문을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은 방송국 앞 카페였습니다. 그날도 밤샘 작업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 아메리카노를 사기 위해 카페에 잠깐 들렀어요. 이른 시각이었기에 대부분의 손님들은 근처 직장인들처럼 보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아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익숙한 단어들이 섞여 들려 저도 모르게 귀가 향했습니다. 그 아나운서 벌써 최 PD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던데? 현장엔 소문 다 났더라. 둘이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다고. 또 최 PD야? 나 참 이번이 벌써 몇 번째냐? 부인만 불쌍하게 됐지. 뭐가 불쌍해. 그 여자도 어차피 최 PD 얼굴이랑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차업차득이지 뭐. 방송국에 최시성을 가진 PD가 한두 명이 아니겠지만 순간 저 사람들이 말하는 최 PD가 내 남편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부터 새벽 뉴스를 담당하기 시작했고 그 뉴스에 새로운 젊은 아나운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그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얼굴을 가리고 급하게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예전부터 미심쩍은 점이 많았습니다. 남편 정도면 저보다 더 예쁘고 조건 좋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저한테 먼저 다가왔던 것, 이상하게 결혼을 서두르려 했던 것, 결혼 후에 저한테 일절 요구하는 것들이 없었다는 것. 정상적인 부부라면 부부 관계를 비롯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남편은 연애 때부터 저한테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 진작부터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언제부터 바람을 폈던 걸까? 어쩌면 연애 시절부터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좋지 않은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카페가 워낙 시끄러워 확실하게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 이번이 벌써 몇 번째냐 등의 말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남편의 바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남편의 바람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미심쩍인 면이 많긴 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뉴스를 맡기 시작했을 때부터 외박이 잦아졌어요. 새벽부터 방송국에 나가 준비를 해야 했기에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그제서야 제가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방송국 대기실에서 밤을 새고 새벽 뉴스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알겠다 답하고 심야의 뉴스룸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여기서 혼자 밤을 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대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듯 했어요. 정말 혼자 자고 있는 건가 싶어 잠시 앞을 서성이다가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복도 끝에서부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고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아나운서였어요. 처음에는 저 여자도 새벽 뉴스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출근한 건가 싶었지만 굳게 닫혀있는 대기실 앞에 서더니 익숙한 손길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여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조심스레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가져다 댔어요.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뒤에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머리에서 피가 쫙 빠지는 기분이 들며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뒤에서 나 몰래 저 여자와 저런 더러운 짓거리를 해왔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혼을 해야겠는데 이혼하기 전에 남편의 불륜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남편이 만났던 모든 여자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 PD 원래 바람둥이로 유명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긴데 어디 가서 내가 얘기해줬다고 말하지 마. 제 남편이 실은 여자를 하루가 다르게 갈아치우는 바람둥이였단 사실이었습니다. 방송국 내에서 꽤나 유명한 사실이었어요. 다들 제 앞에서는 쉬쉬했기에 그동안 저 혼자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불륜 상대는 아나운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저 직장 동료로만 알고 있었던 여자들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니 정말 열이 머리끝까지 뻗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조금 더 증거를 모아 이혼 선언을 할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찾아가 그 여자와의 관계를 캐물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설마 진짜 몰랐던 거야? 눈치가 없다고는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하네. 그렇지 않아도 슬슬 얘기할 생각이었어. 남편은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너무나 뻔뻔한 반응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아나운서와 정식으로 만남을 가진 지 꽤 됐으며 먼저 이혼을 하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결혼했냐. 처음부터 잘난 여자랑 만나 살았으면 될 것을 왜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냐. 그동안 바보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재밌었니 울며 따지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애를 진짜 사랑했겠냐? 별 볼 일 없는 여자랑 결혼하면 알아서 납작 엎드리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살 줄 알았지. 가진 게 쥐뿔도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엄청난 배신감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픈 과거까지 전부 보듬어 주겠다며 다정히 저를 안아주었던 그 남자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시부모님께서도 전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시어머니께서 상황을 알게 되시면 제 입장에 서서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전화를 받으시고는 너무나 덤덤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난 이미 알고 있었다. 얼마 전에 같이 인사도 왔었어. 너한텐 좀 미안하게 됐지만 애초에 수준이 안 맞는 결혼이었지 않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았어야지. 그 순간 남아있던 일말의 자존심마저 땅바닥으로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을 자주 찾아뵙진 못했어도 결혼 전 다짐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이것저것 노력해왔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그리 살갑게 대해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고 계셨던 걸로 모자라 그 여자와 이미 인사까지 나누셨다니. 도대체 이 집안에서 저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였던 걸까? 여러모로 허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 뒤로는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 흘러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의부증에 걸려 멀쩡한 남편을 쥐잡듯 잡고 다닌 미친 여자가 되어 있었고 남편과 그 아나운서는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햇병아리 작가와 베테랑 PD의 사내 파벌 싸움이 가능할 리가 없었어요. 다들 진실은 뒤로 한 채 저를 멀리하기 바빴고 저는 그렇게 겨우 정을 붙였던 방송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잘리듯 퇴사한 저에게 남은 것은 조금의 위자료와 이혼녀 딱지, 그리고 처참하게 박살나버린 자존감뿐이었어요. 그 뒤로 한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겨우 어두운 인생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첫걸음을 뗐는데 세상이 제게 참 무심하구나 싶었어요. 그때 제 곁에 은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은사님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위기를 기회 삼아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라며 본인 앞으로 온 여러 경매의 초대권을 제게 양도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그동안 모아왔던 돈으로 조금씩 예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구매했던 것은 신인 작가의 풍경화였는데 그 그림이 첫눈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신인 작가의 작품치고는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다들 선뜻 나서지 못하던 와중 제가 그 그림을 낙찰받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작가는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그림의 가격은 몇백 배로 뛰었습니다. 몇 번 더 성공적으로 예술품 매입에 성공하면서 조금씩 업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 이름 앞으로 경매 초대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언제나 결과가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예술품이 유명 작가의 작품을 패러디한 짝퉁이었을 때도 있었고 가능성을 보고 매입한 작품이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고 한 조각의 쓰레기가 되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은사님 말씀대로 저는 경매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방송국 말단 작가로 일했을 때보다 훨씬 적게 일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렇게 아름아름 이름을 알리며 업계 관계자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잡지 인터뷰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정신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제 주변을 둘러싼 모든 일들이 잘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 우연한 기회로 은사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경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풀려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은사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미국 뉴욕에서 대규모 예술품 경매장을 운영하셨던 분이었기에 제게 정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고 매사에 스스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신을 가지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나 둘 차근차근 쌓아왔던 것들이 결국 제자리를 찾아 저를 뒷받침해 주더군요. 그렇게 제 사업은 나름대로 업계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전 직장에서 쫓겨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앞날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서울 변두리의 회사에서 매일같이 싸구려 믹스커피를 타먹으며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제가 이제는 강남 한복판의 편집샵에서 매일 아침 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십니다. 눅눅한 공기로 가득 차 있던 낡은 빌라도,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던 부모님의 싸움 소리도, 저를 배신하고 뒤에서 희희낙낙하던 남편도, 불륜녀도 더 이상 제 인생에서 없는 것들이 되었어요. 방송국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몇 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소식을 알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도 안 되는 헛소문 때문에 쫓겨나듯 방송국을 나왔을 때에는
일말의 손길도 내밀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황이 변하니 참 뻔뻔하게 친한 척을 해오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방송국을 떠난 뒤로 그 아나운서와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를 막을 순 없었어요. 그렇게 재혼한 뒤 두 사람은 한동안 행복하게 사는 듯 하더니 남편의 바람벽이 도져 또 방송국을 한바탕 뒤집어놨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아나운서와도 이혼하고 지금은 방송국 내에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라고 했어요. 사실 그때도 전 최 PD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워낙 방송국 사람들이 편가르기가 심하잖아요. 방송국 나가고 이렇게 잘 된 거 보면 애초에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잘 헤어진 거죠. 이제 와서 태도를 180도 바꿔 제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모습을 보니 참 기가 차기도 하고 방송국에 처음 입사해 사람들에게 싹싹하게 굴려 노력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어요.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말단 작가로 어딜 가나 아쉬운 소리만 하며 살아야 했던 제가 이제는 상석에 앉아 남들을 평가하고 있다니 참 격세지감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남편이 완전히 몰락해 남들 눈치나 보며 살고 있다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 같은 똥차랑 이혼하고 지금은 훨씬 잘나고 멋있게 살고 있다. 그런데 넌 그 여자랑도 이혼하고 완전 개털됐다며? 하고 그 잘난 코를 짓눌러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은 남편과 시댁이 정말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감정이 많이 사그라들었고 남편과의 이혼으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으니 어찌 보면 남편이 제게 새 인생을 살 기회를 줬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굳이 그 집안과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존감을 마지막까지 잔인하게 뭉개놓았던 사람들을 다시 마주칠 자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찾아온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시어머니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경매 사업이 잘 되어감에 따라 여러 곳들과 협력 이벤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연남동에 있는 고급 브랜드 샵이라든가 성수동에 있는 대규모 소품샵이라든가 이벤트 형식으로 저희가 취급하는 예술품들을 가지고 미니 경매를 진행하기도 하고 저희 측 물품을 해당 가게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백화점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껏 여러 업체와 협력을 해왔지만 백화점에서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라 몹시 흥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고 여러 번의 미팅 끝에 백화점 내에 예술품을 전시하고 경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저는 해당 백화점의 VIP 고객으로 대우받게 되었고 백화점 내에 저희 측의 예술품 경매 전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첫 전시회 및 경매는 몹시 성공적인 결과로 끝이 났고 그 뒤에도 정기적으로 경매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간에서 경매를 해봤지만 이런 고급 브랜드들이 즐비한 화려한 백화점에 제 사업이 당당히 발을 들이게 되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시어머니와 마주쳤던 그날도 저는 경매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경호원들과 함께 백화점의 VIP 구역을 순회하며 예술품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경매에 등장하는 예술품이 대부분 고가의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경매를 주최하는 저뿐만 아니라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백화점의 VIP 고객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제 주변에서 늘어선 고급스러운 경매품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저를 보호하고 있었고 경매 시간이 다가오자 백화점 내의 비즈니스 관계자들과 VIP 고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노년의 여자가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VIP 구역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 여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잠시 멈춰서더니 곧장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서 다 만나네? 너같이 없이 사는 애가 백화점을 다 다니니? 웬일이야? 그 여자는 수년 전과 변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여전히 사람을 깔보는 듯한 얼굴과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 그러면서도 역겨울 정도로 고상한 척하는 태도에 기가 찰 정도였습니다. 괜히 큰일을 앞두고 말싸움을 벌여 감정이 상하거나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에
옆에 있던 경호원들을 불러 그 여자를 전시장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했어요. 저분 경매장 밖으로 모셔다 드려요. VIP분들만 오시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이 전시장은 백화점 VIP 고객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앞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뭐야? 전현도 들어와 있는 곳에 내가 왜 못 들어오는데? 당장 이 손 못 놔? 순식간에 경호원들이 제 주변을 둘러쌌고 그 여자는 어안이 벙벙해 보였어요. 더 이상 일이 커졌다가는 경매를 망칠까 걱정되었기에 그 여자 앞에 제 VIP 카드를 내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VIP 모르세요, 아줌마? 여긴 당신같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고요. 나가요. 교양 없이 소란 피우지 말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란 말 아시죠? 그 여자는 소리를 꽥꽥 지르며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 후로 경매 이벤트는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이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의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아요. 경매 내내 머릿속에는 통쾌함만이 가득했거든요. 첫 만남부터 결혼 생활 내내 없이 자랐다 모자라다 잘난 거 하나 없는 애라며 저를 끊임없이 구박하고 쌀쌀맞게 굴었던 시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고 연락을 드렸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한 목소리로 남편을 옹호하며 제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놓았던 기억이 산산조각나 부서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왜 백화점 VIP고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다니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참 사람이 그렇게 우스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방송국 PD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식이 느려서 어떡해. 아, 요즘 방송국에서 완전히 평판이 밑바닥이라 말 섞을 사람도 없다면서? 그래서 그런가? 나 사업하잖아. 너한텐 그래도 좀 고마운 마음이야. 너 같은 똥차 버리고 새 인생 살게 해줘서. 혹시나 해서 말인데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너랑 수준이 좀 안 맞잖아. 너네 엄마한테도 잘 전해주고. 예전엔 그래도 교양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무식한 아줌마 다 됐더라. 격떨어지게. 어차피 앞으로 다시는 결혼도 못할 텐데 괜히 여자들한테 추근덕대지 말고 엄마나 잘 챙겨드려. 그렇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고 남편이 뭐라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1초 만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부 거절하고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예전 일을 다 잊었다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시어머니를 눈앞에서 마주하니 애써 덮어뒀던 서름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속이 뻥 뚫릴 정도로 통쾌하게 복수를 해주고 나니 이제야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기분입니다. 가끔 자려고 누우면 예전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했었어요.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을 때 인생에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밤의 기억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은사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제게 사업을 제안해준 동료가 옆에 없었다면,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관계자분들, 그리고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샵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고마운 분들. 세상엔 전 남편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것을 사업을 하며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매여 있지 않고 앞만 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적어내리다 보니 저 스스로도 참 느끼는 게 많네요. 애써 묻어뒀던 기억들도, 절대 잊지 않겠다 다짐하고 살아왔던 기억들도 결국엔 시간에 의해 흐려지고 스쳐 지나가고 이런 기회를 통해 다시 되새김질한 것 같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 인생에 다시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와 친어머니를 찾을 생각도 없고 아버지와 살갑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생각이 딱히 없거든요. 가족 없이도 지금은 제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충만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래요.
다 아물었다 생각하지만 아직 저도 모르는 상처가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탓일 수도 있겠죠. 대신 제 주변의 고마운 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언제나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별것도 아닌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저를 경매의 세계로 이끌어주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사님,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에서 태어나 가정폭력을 당하며 자라온 제가 지금은 이런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니.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들 때마다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닌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그 낡은 빌라로 돌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허무맹랑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성공한 지금이 현실감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어찌되었든 죽을 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몸 아끼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주제넘게 여러분께 여러분도 열심히 사세요. 그럼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하는 조언 따위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한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시기 그리고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겠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은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까지도 제 모토로 삼고 있는 말이에요. 저 스스로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살뜰하게 잘 챙기며 서로 돕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2년 넘게 꾸준히 들어온 애청자인데요. 항상 듣기만 했었지 제 얘기를 보내볼 생각은 못했었는데 요즘엔 평소에 안 해본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작심삼일이란 표현 많이 들으시죠? 제가 슬프게도 전형적인 작심삼일인간인데요. 매 일기장을 새로 사놓곤 처음 며칠만 쓰다가 흥미를 잃어서 구석탱이에 방치해둔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년 그럴 수가 있냐며 남편이 절 놀리고 잔소리를 해대길래 올해는 쓰다만 일기장을 집어들어서 그걸 그림 연습장으로 활용했었네요. 제가 학창 시절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교과서에 모퉁이마다 낙서를 다 해놨던 감수성 짙은 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글쎄 남편이 그걸 또 보고선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군요. 어이쿠, 대체 장마다 지렁이는 왜 자꾸 그려놓는 거야? 당신 지렁이 좋아해? 지금 처음 알았네. 미쳤어? 지렁이라니, 그거 다 사람이야, 사람. 지금 보고 있는 그건 우리가 지난달에 캠핑 갔을 때 그때 그린 거잖아. 진짜? 큰 지렁이들 옆으로 작은 지렁이 군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강물이 흐르는 물살을 구불구불 표현한 거였구나. 역시 당신 미적 감각 정말 놀랍다. 그림으로 장래를 안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나라 예술계는 당신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한참 부족한 것 같아. 당신의 예술성을 이해하긴 너무 보수적이지. 이 인간이 정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주 고단수로 놀리더군요. 어이가 없었답니다. 분명 제 남편 처음 만났을 땐 이 정도로 구는 인간은 아니었거든요. 새삼 그 변화를 실감했죠. 세월을 직격타로 쳐맞아서 그런지 많이 바뀐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거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루고 사는 사회에서 가장 흔하디 흔한 제도지만 어찌 보면 가장 의문스럽고 신기한 것 같지 않나요? 생판 남이 만나서 너랑 나랑 이제 한 가족이야? 이렇게 못 박는 거잖아요. 보통의 콩깍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인 듯 싶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맞고 능글맞아진 저의 남편. 한때는 저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놓았던 이 남자가 자란 집안은 경기도 토박이었어요. 네, 바로 저의 시댁 얘기죠. 시아버지께선 경기도 양주와 의정부를 오가며 사셨다 들었고요. 시어머니께선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신 이후로 시집을 가실 때까지 한 번도 지역을 벗어나 보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은 태어난 이후로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경기도에서 쭉 나왔는데요. 특이하게 취업을 경상도 쪽에서 해버린 겁니다. 직업 특성상 회사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태어난 건 강원도인데요. 정작 강원도에서는 인생에 5년도 안 살아봤네요. 어릴 때부터 이리저리 근무지를 옮겨 다니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이사를 자주 다녔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론 경기도에 완전히 정착을 했는데 제가 또 희한하게 혼자 취업을 경상도로 가버린 것 아니겠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저하고 최고로 친한 친구가 고향이 경상도였는데요. 친척 어른분께서 건물을 가지고 계셔 거기서 장사를 해보라는 좋은 권유를 들었던 겁니다. 요즘은 개인 카페 차리는 게 유행을 넘어선 포화 상태라죠. 몇 발자국 길을 걷지도 않았는데 카페가 보이고 또 보이고 그럴 정도의 카페 공화국이라고 하니까요. 그치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단한 성인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엔 친구의 개인 카페 창업이 무척이나 도전적으로 보였답니다. 그 친구는 묵묵하고 성실하고 대쪽 같고 정말 다 좋은데요. 나긋나긋하다거나 넉살이 좋다거나 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 그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그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 타지에서 외로이 일하던 남편을 손님으로 만나게 됐고요. 결혼하고 나선 남편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 아담한 아파트 신혼집을 얻고 재미나게 지냈죠. 양가의 결혼 허락은 문제없이 잘 받았었고요. 당시의 시댁 상황을 얘기해보잔 말이지요. 이때 아주버님께서 연하에다가 무려 직업이 의사이신 분과 진지하게 교제 중이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결혼 문제는 결코 커다란 건수라고 할 수 없었답니다. 주목을 덜 받아서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이 워낙 성격이 독립적이고 알아서 하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댁에서 반대니 허락이니 자시고 말고 할 것도 없었을 것 같지만요. 시댁의 3남매 중에 첫째가 시숙, 둘째가 남편이고 셋째가 시누이인데요. 이 시기에 시누이가 자기 멋대로 대학교 자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시댁이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 부부는 결혼을 슬쩍 조용히 해낼 수 있었던 듯 싶네요. 아, 참. 여러분은 집집마다 골칫덩이 혹은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안마다 특색이 있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시댁의 3남매 중 단연 특색이 있는 사람을 뽑자면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거의 2달 정도가 흘렀을 때였을 거예요. 한창 신혼 중에 신혼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누이가 예고도 없이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어, 어, 아가씨가 갑자기 웬일이에요? 여기까지 설마 혼자 오신 거예요? 새언니, 저 오늘 여기서 신세 좀 질게요. 그래도 되죠? 네? 당연히 그래도 되죠. 안 될 건 없죠. 일단 들어오세요. 연락도 없이 오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시죠? 오빠한테 연락했었는데 놀러 가겠다고 하니까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출발해서 가는 중이라고 하니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서운하게 왜 칼같이 거절하냐니까 나 출장 중이라서 안 돼 그러더라고요. 마침 오빠가 출장 갔다니 세상에 전 너무 잘 됐다 싶어서 더욱 서둘러 와봤죠. 혹시 제가 불편한 건 아니죠, 새언니? 당연히 불편했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는데 얼싸안고 너무 반갑다며 인사할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본인의 작은 오빠 내외가 신혼 생활 중인데 대뜸 가는 중에 연락이나 하고 게다가 안 된다고 거절을 들었음에도 무작정 쳐들어온 거잖아요. 신우이의 무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배고파서 빨리 밥을 먹고 싶다면서 저한테 저녁은 지금 안 차릴 거냐면서 시끄럽게 물어댔습니다. 목마르다면서 음료수를 찾아 냉장고는 이미 뒤지고 있었고요. 이럴 수가. 결혼한 여자들에게 열이면 아홉이 열린다는 시댁 식구로 인한 고난의 길. 그게 바로 나한테 열린 건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쓱 결혼을 해버려서 방심하고 있었어. 저는 식은땀이 났고 눈앞이 핑그르르 도는 듯 했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양말을 벗어서 거실 구석에 던져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요? 서비스업 종사자였습니다. 고객이 진상이든 개진상이든 전 흔들리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병에 걸려있던 지 오래였죠. 아가씨, 저녁으로 찌개 괜찮죠? 그 두부 사놓은 게 있어서 된장찌개나 얼른 끓일까 해요. 대박. 저 된장찌개 그런 거 완전 좋아하잖아요. 새언니, 계란 후라이에 밥 비벼서 된장찌개 국물 끼 얹어 먹으면 진짜 끝내주는 거 아시죠? 거기에 열무김치 얹으면 두 그릇까지 뚝딱인데. 아, 열무김치가 진짜 최곤데. 아, 집에 마침 열무김치 있어요. 잘 됐네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네요. 사실은 아까 냉장고 열었을 때 열무김치하고 계란 있는 거 봤어요. 나물 반찬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아낌없이 다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다 꺼내드려야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TV 보고 있으면 제가 금방 저녁 차릴게요. 우리 새언니가 최고네요. 저녁 차리기 파이팅 하세요. 제가 여기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을게요.
제가 그때 생각한 건데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신우이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을 것 같아요.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이었으면 곧바로 뭐? 파이팅? 죽고 싶니? 너 파이팅 넘치게 맞아볼래? 이러면서 신우이한테 성공을 날렸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독한 직업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싹싹하게 웃으며 밥을 차리기 시작했죠. 신우이는 개념을 상실한 진상이었으나 전 아주 다양한 인간 군상에 질릴 대로 질린 서비스업 종사자였으니까요. 결혼 전엔 사실 신우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겪어볼 기회가 거의 없었죠. 직접 대면할 기회 자체가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으로 신우이와 원만한 시간을 보내보자 싶은 거였답니다. 준비가 다 돼서 신우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사람이 너무 경우가 없고 예의를 못 차려서 그렇지 밝으면서도 해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같이 그러고 앉아 있는데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지지고 볶고 연애질하다 결혼한 거라 이젠 저와 아주 막역했지만 연애 초반 혹은 중반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대체로 뻣뻣하다는 인상을 받곤 했었거든요. 제 지인을 같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딱 자기소개만 하고 그걸로 끝이었죠. 얼어붙어서 냉동 인간이 돼서 아무 말도 더 못하곤 했습니다. 온몸으로 저 지금 몹시 어색해요 를 외쳐대서 제 지인들이 먼저 자리를 피해주곤 했었고요. 시부모님께서도 딱히 되게 외향적인 분들은 아니시던데 신우이는 희한하게 혼자 다르더라고요. 그날 밤 신우이가 넉살 좋게 저한테 잠옷 빌리자면서 장롱을 막 뒤져대는 뒷모습을 보며 전 결혼 얘기가 오가던 때에 남편이 저에게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동생 있잖아. 걔는 딱 뭐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어. 왜? 사람이 독특한가 봐? 특이한 편이야? 많이 자유로워. 그냥 걔 때문에 우리 부모님 머리가 자주 아팠단 사실만 얘기해 줄게.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직접 겪으니까 체감이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자유로웠습니다. 제 잠옷을 입고 거실 소파를 뒹굴뒹굴 구르는 신우이를 보며 전 적어도 저에게 일부러 시자 노릇하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죠. 그냥 사람이 워낙 저럴 뿐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이가 제 또래니까 통하는 게 있어서 학창 시절 얘기를 나누고 연예인들의 이모저모를 떠들면서 재밌게 시간 보냈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신우이는 떠나지 않았고요. 부산으로 출장을 갔던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깜짝 놀라 기겁했습니다. 너 뭐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저와 신우이가 뭐라고 입을 열 새도 없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다시 시부모님께서 계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시어머니께서 따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선 너무 미안하게 됐다고, 설마 거기가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다고, 그 민폐덩어리를 빨리 내쫓으라고 다급하게 말씀을 해대셨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한숨을 쉬셔서 제가 괜히 다 민망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이는 그때 시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말대꾸를 세게 했다가 싸대기를 한 대 얻어맞은 뒤 열받아서 집을 뛰쳐나온 거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내 동생이 워낙 가지가지하는 녀석인 줄은 알았어도 이렇게 무대뽀일 줄은 몰랐다. 아니야. 당신이 왜 사과를 해? 따지고 보면 아가씨가 하루 자고 가는데도 당신한텐 고지고대로 말을 안 전한 내 잘못도 있는 거지. 전 사람에게 쉽게 동조를 하는 편인가 봐요. 왜냐면 신우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너무너무 재밌게 시간 보냈다고, 제 덕분에 기분이 다 풀려서 집에 돌아왔다고 막 그렇게 신나게 떠들어 주니까 저도 기분이 좀 좋아지는 듯 했거든요. 신우이가 일부러 저를 엿먹이려고 그렇게 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일 뿐이란 걸 확실하게 못땅땅 받고 나니까 마음도 편해진 뒤였고요. 전 신우이와 그렇게 따로 친분이 생기게 됐고 신우이에 대한 이모저모도 알게 됐습니다. 신우이는 꿈이 다양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작가, 화가, 피아니스트, 목수, 디자이너 등등 장래희망도 계속 바뀌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연예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혀서 집안을 또 뒤숭숭하게 만들더니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한 자그마한 신생 연예 기획사에서 신우에게 300만 원을 뜯어갔고 이후로 잠수를 탔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을 등쳐먹었더라고요. 사기를 당하고 분노에 몸서리치던 신우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연예인 지방생을 울리는 사기꾼들을 조명하던 뉴스에서 피해자로 인터뷰를 한 거죠. 뉴스 방송에선 의자에 앉아 인터뷰를 하는 뒷모습만 나왔습니다. 다들 기가 막혀서 멍하니 TV 화면만 보고 있던 그때 신우이가 탄식을 뱉었죠. 아, 저게 뭐야?
내 몸이 화면엔 왜 저렇게 뚱뚱하게 나와? 저게 진짜 내 등발이란 말이야? 어깨로 만주벌판 정복도 하겠다. 속상해. 짜증나. 나 오늘부터 야식 끊을 거야.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리모컨을 집어던지시며 소파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다. 딸 자식 하나 잘못 둔 것 때문에 아주 미쳐버리겠네. 담배를 찾아들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퉁명스레 입술을 삐죽거리는 시누이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착잡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네 분들하고 종종 모임을 가지시는 편이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임에서 다들 무슨 얘기를 하겠나요? 죄다 자식 얘기들 뿐인 거죠. 시어머니께선 모임에서 딸 얘기만 나와도 심정이 쿵쾅쿵쾅 뛴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역시 딸이 효녀라는 걸 느낀다며 다들 뿌듯해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러냐면서 시어머니께선 골치 아파하셨어요. 한창 애들 자랄 땐 둘째가 너무 자기 멋대로 구는 것 같아서 아들이 너무 저렇게 고집스러우면 나중에 부모 속을 엄청나게 썩일까봐 걱정이었는데 우리 둘째가 무난하게 자기 자리 찾아서 일도 하고 결혼도 후딱 잘해버리고 얼마나 대결한 줄 몰라. 다행이고 고맙지. 너처럼 수더분한 짝을 만난 것도 우리 집안 둘째 복인 거야. 안정적으로 얼른 짝 만나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으니? 평범하기도 쉽지 않은 법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전 왠지 민망해서 그저 웃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선 원체 말수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셨고 제가 느끼기론 상황을 관망하시는 스타일이신 듯 했습니다. 이런저런 주절거림을 늘어놓으시는 분은 아닌데 그날따라 저에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내심 놀랐던 거예요. 일상을 지내다 보면 불현듯 속 안에 담긴 얘기 보따리를 끄집어내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 시어머니께선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던 건가 봐요. 시댁 삼남매의 어릴 적이라도 잠시 들을 수 있었답니다. 시댁이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남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쯤에 돈을 날렸었다네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고 형편도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밥 지어 먹을 쌀이 없어서 오죽하면 도토리 주워다가 그거 삶아서 빻고 밥으로 대신 해 먹었을까. 어느 날은 내가 애들한테 도토리 많이 주워오라고 보냈는데 해가 다 질 때까지 집에 안 돌아온 거야. 울면서 온 동네방네 다 뒤지면서 다니고 목이 터져라고 얘들아 어딨니 외치면서 동네 사람 몇 명하고 같이 어두컴컴한 산을 올랐었단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누이가 하도 호기심이 많아서 도토리 줍는 구역을 벗어나 사방팔방을 다닌 것도 모자라 넘어져서 다치기까지 하는 바람에 삼남매의 귀가가 늦어졌던 거라고 했습니다. 시숙께서 시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남편이 도토리 자루를 질질 끈 채로 그렇게 삼남매가 동네 어귀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동네 어른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더군요. 애들을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혼냈는데 그러고 나서 한가득 주워 담아온 도토리를 보니까 어찌나 미안해지던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자식들이었어. 특히나 우리 둘째 말이야. 자기한테 주어진 게 있으면 그것만 보고 돌진해서 꼭 해내는 녀석이었지. 반면 우리 첫째는 장남이라 그런가 자기가 혼자 나이가 좀 있어 그런가 뒷짐지고 동생들한테 지시하고 부려먹는 걸 즐기던 녀석이었던 것 같아. 어릴 땐 그랬지. 지나고 나니까 전부 추억이네. 맡은 게 있으면 외골수처럼 그것만 하는 남편의 모습이 뭔지 잘 알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꼭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릴 때 그대로 자란 모양이었어요. 근데 시숙께서는 첫째라 그런가 살짝 젠체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누이하고 자라면서 은근히 부딪혔던 모양입니다. 그게 처음엔 장난식으로 마찰이 일었는데 점점 진지해진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워낙 활발하고 까불거렸다고 하니까요. 진지한 성격의 아주버님을 놀리며 살살 긁어댄 듯 싶더군요. 여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남자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의 눈을 뜨고 멋지게 보이고 싶어하고 폼도 잡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멋진 걸 동경하고요. 시숙께서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시누이가 많이 놀렸다네요. 그런데 시숙께서는 어린 막내가 장난치듯 놀려대니까 그 앞에 두고 정색을 하며 화를 내기엔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를 악물며 모른 척 하셨던 거죠. 그러나 시누이는 짓궂어서 계속 놀려댔고요. 그 유명한
오빠는 풍각쟁이야 노래 아시죠? 그걸 개사해서 밖에서 시숙을 볼 때마다 오빠는 말미잘이야 이렇게 노래를 크게 불러댔던 겁니다. 한창 여학생들에게 잘 보이고 싶던 나이, 어린 여동생 때문에 항상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던 시숙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그런 여파가 남아서인지 어째선지 하여간에 나이가 들고선 두 사람이 괜히 안 친했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시숙보다 제 남편을 더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무게 잡는 성격 때문에 본의 아니게 놀림을 실컷 받고 지내셨던 시숙께선 결혼을 좀 늦게 하신 편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써도 되는진 모르겠으나 가히 대기만성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무려 의사 형님과 결혼에 골인을 해내셨으니까요. 시댁에서 언뜻 듣기로는 시숙께서 자기 처가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구셨다나 뭐라나 그러셨다던데 충분히 그러실만 했다 봅니다. 의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사자 직업은 의미라든지 대우가 남다르잖아요. 아니, 이건 전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일 정도죠. 무려 의사이신 형님께선 원래 같은 의사인 결혼 상대가 따로 있었는데 안 좋은 일로 파혼을 겪으신 후 시숙을 만나셨고 결혼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자기 짝은 따로 있는 건가 봐요. 관련돼서 조금 재밌는 비화가 있던데 다름 아니라 시숙의 동창 중 한 분도 의사와 결혼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때 시숙을 향해 크게 자랑을 하셨던 거예요. 나는 의사하고 결혼하는데 너는 결혼할 기미도 안 보이네. 이대로 노총각의 길을 걸을 작정인가 보다. 반 정도는 농담의 느낌이었다곤 하는데 아무튼 시숙께선 그게 무척 기분이 나쁘셨다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걸 제대로 갚아주시게 된 겁니다. 의사와 결혼에 꼴이 나셨으니까요. 시숙께서는 기세등등하셔서 이보다 더 뿌듯하고 보람될 수 없다는 표정의 새신랑이었고요. 볼 것도 없이 시부모님께선 입이 찢어져 계셨죠. 역시 장남은 장남이라고 하시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와, 나한테 의사인 손이 동서가 생길 줄이야. 왠지 신기하네. 정말 인생이란 모를 일이야. 저도 한 집안에 의사가 생긴다는 사실이 아주 크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의사 형님께선 당연히 무척 바쁘시고 사는 곳도 서로 안 가까우니까 집안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만 얼굴을 볼 수 있을 게 뻔했고 그저 그런 관계로 적당히 잘 지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건 외에 그림을 예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제 예상을 뒤엎고 초장부터 심상치 않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시숙과 형님 두 분이 결혼하시고 한 달 조금 넘게 흐른 때였던 것 같아요. 형님께서 바쁘다 어쩐다 하셔서 신혼여행 후에 시댁을 안 들르셨거든요. 전화만 시부모님께 드리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으로 시댁에 들르신 것이었고 주말이었기에 저희 부부도 겸사겸사 자리했고 다 함께 모인 때였어요. 어쩌다 보니 형님, 저 그리고 시누이까지 셋이 딱 부엌에서 동선이 겹쳤는데요. 시누이는 낯가림이란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유쾌하게 형님을 향해 말을 건 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 시숙을 옛날에 말미잘이라고 계속 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 노래가 들려올 때마다 큰오빠하고 옛날에 있던 일들이 떠오르곤 하네요. 그러셨군요. 근데 아가씨는 풍각쟁이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풍각? 바람의 각도라는 뜻일까요? 아, 바람을 잘 아는 사람이란 의미겠네요. 그쵸? 제가 맞췄죠? 아니요, 틀렸어요.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다니면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두고 풍각쟁이라는 겁니다. 진짜요? 어,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풍각쟁이는 뭔 뜻인지 몰라도 말미잘은 뭔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그걸로 된 거죠. 그쵸? 아니요, 그걸로 안 된 것 같은데요. 부끄러운 줄 알고 사세요. 이미 부끄러움도 잘 모르시는 분 같지만. 형님께서 시누이를 위아래로 흘겨보더니 피식 코웃음을 치고 먼저 자리를 뜨셨습니다. 남겨진 시누는 당황한 기색이 완연했고 저도 난감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거실에서 아무도 몰래 형님을 향해서 좀 심하셨어요 라고 속삭여드렸습니다. 시누이는 그저 유쾌하게 말을 붙이고자 했던 것뿐이란 걸 전 느꼈으니까요. 당황해서 멍해진 시누이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제 속삭임을 들은 형님께서 눈살을 한껏 찌푸리시며 절 째려보시는 겁니다. 왜요? 아부 떨고 싶어서 환장하셨나 봐요? 네? 아, 아부요? 환장이요?
시댁에 잘 보이고 싶어서 병적으로 자기 자신 낮추는 거요. 동서가 딱 그런 며느리인 듯 싶은데요. 시댁에 머리 숙이고 눈치 보고 시댁 사람들 서열이 더 높다고 여기고 이러는 것들 전부 다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행동이에요. 아니, 저는 그냥 아까 그 상황이 조금 과했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됐어요. 동선인 아가씨 비위 맞추고 싶어서 환장한 모양인데 본인이나 실컷 그렇게 하세요.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You got it? 네? 뭐라고요? 가립이요? 간단한 영어도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여요. 난데없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라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리 빠진 와중에 웬 영어까지 들으니까 제가 당연히 뭔 소리야 했던 거죠. 근데 형님께선 절 비웃으시며 슬쩍 혀까지 끌끌 차셨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수준을 알만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무척 민망해졌어요. 제가 화가 나서 입술을 꽉 깨물자 저를 향해 한마디 더 날리셨습니다. 같은 며느리 입장이라서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요. 난 동서하고 달라요. 시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알고 행동하세요. 아가씨 비위 잘 맞추시고 시부모님 잘 봉양하시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네요. 열심히 하시길. 살다가 가라니요? 어디로요? 저 세상으로요? 너무 황당해서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입이 저절로 떡 벌어지더라고요. 의사 형님 이분 대체 뭐 하는 분일까 싶었어요. 신우이와는 결이 다르게 아주 다른 차원에서 막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형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사람을 안 좋게 본다는 걸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남편에겐 아무 말도 안 했고 신우이가 저한테 형님의 막말 때문에 속상했다고 푸념할 때도 그냥 들어만 줬지 동조는 안 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했죠. 상대는 맏며느리의 의사인데 괜히 대립했다간 저만 소나인 게 뻔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귀한 의사 며느리라고 떠받들어 주시고 흐뭇해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나대겠나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지 삐그덕대는 일은 계속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의 생신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음력으로 두 분 다 하시기 때문에 어떨 땐 3주가 차이 나고 어떨 땐 보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생신 기념을 같이 했습니다. 원래는 따로 하셨다곤 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생신 기념하는 걸 합치셨다네요. 나이가 드셨기 때문이라기보단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서 바빠졌기 때문인 것 같다는 게 저의 추측이었지만요. 아무튼 생신 기념했던 걸 두고 시어머니께선 서러웠던 점을 슬쩍 꺼내신 바 있었습니다. 두 분 중에 시아버지의 쪽이 생신이 더 빠른 건데요. 옛날에 시아버지의 생신상 차렸던 것에 남은 음식을 얼렸다가 그걸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집살이를 겪으셨던 거죠. 전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자주 꺼내시는 성격이 아니신 걸 이미 알았기에 귀중하게 듣고 반응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며느리들 앞에서 이야기거리를 꺼내려고 노력하시는 듯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님께선 다 듣고 나시자마자 콧웃음부터 치셨어요. 제가 두 귀를 의심했죠. 잘못 들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콧웃음 치면서 시어머니를 비웃으신 것이었습니다. 한심하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미련하게 사셨네요. 자기 자리는 자기가 만드는 법이죠. 지나간 세월 누가 보상할까요? 혼자 손해보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니, 누가 저런 지적이나 듣고 싶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꺼냈답니까? 몹시도 당황한 제가 형님을 향해 말씀이 좀 심하신 듯하다 조심스레 의견을 드렸는데요. 형님께선 저를 향해 가짠타는 눈빛을 쏘아주셨어요. 제가 울컥하려던 찰나 시어머니께서 형님의 편을 드셨습니다. 그네가 맞는 말했다. 내가 미련했지, 미련했어. 시댁에 대들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 그러면 크게 잘못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렇지만 나도 나름의 이유가 더 있었단다. 그땐 친정에서도 여잔 출가외인이라고 하던 때라 내가 만약 시댁을 등지면 친정에서도 환영을 못 받을 게 분명했기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어. 어머님, 전제 자체를 잘못 가셨어요. 시댁과 친정, 꼭 어디 한쪽에 기대야 하셨었나요? 혼자선 못 사셨나요? 되게 의존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셨던 것 같네요. 아, 일단 아가씨는 확실히 외탁을 안 하셨네요. 어머님과는 다르게 곱비 풀린 망아지가 따로 없으니까요.
아가씨는 혼자 사막에 떨어져도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하고도 성향이 다르던데. 아가씨는 집안에서 혼자 독보적인 듯 싶습니다. 여러 의미로요. 여기서 갑자기 시누이 흉까지 본다고요? 제가 또 울컥했는데 시어머니께선 또 형님의 의견이 맞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되려 동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손아래 사람이니까 어쨌든 더 잘하라고 하시더군요. 서비스업 종사자의 최대 단점이자 장점은 잘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손님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향해 군소리 않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드렸죠. 대신 잠시 후에 형님과 시댁의 베란다에서 따로 설전 아닌 설전을 벌였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듣기에 살짝 불편했네요, 형님. 동서는 배알도 없나 봐?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동서가 왜 나서서 자발적으로 시댁의 종년 노릇을 하려고 들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능이 낮다는 걸 티를 내도 되는 건가? 내가 민망해지니까 부디 그러지 말았으면 해요. 뭐라고요? 제가 형님보다 대학을 못 나왔다고 지능 운운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학 간판만 따지는 건 요즘 세상에 좀 촌스러운 것 같고, 동서, 대학 다니는 동안에 성적 장학금 탄 적 있어요? 장학금까진 아니고 성적은 항상 잘 나오긴 했는데요. 없단 거네요. I got it.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참나, 아이가리슨 무슨 아가리를 다물리고 싶었네요. 형님께서 크게 피식 저를 비웃고 자를 뜨셨고 전 그날 집에 와서까지 내내 멍하게 있다가 자려고 누워서 뒤늦게 분노가 끌어올라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불에 발차기를 뻥뻥 해대니까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럼에도 발차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억울하다, 억울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죽도록 해볼걸. 내가 의사 해볼걸. 결국은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그런 혼잣말을 뱉었을 때 뭔가 눈치를 차린 건지 남편이 옆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진지한 말투로 형님 쪽이 저보다 집안도 훨씬 잘 사는 편이니까 어차피 상대가 안 됐을 거라 하더군요.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해주는 건가 싶어서 제가 얼마나 부하가 치밀었던지 몰라요. 남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 세심하지 못하다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날렸으나 사실 전 그때 속으로 그 말이 맞긴 하다 이렇게 수긍하며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형님께서 기고만장하시고 할 말 다 하고 사시는 이유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났고 당당하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해 시부모님 생신 때 어쩌다 보니 나가서 먹는 걸 안 하고 시댁에서 간단히 먹는 걸로 정해졌는데요. 말이 간단이지 절대 간단할 리 없었습니다. 생신상이었으니까요. 거의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시누이는 솔직히 너무 도움이 안 돼서 그릇 나르는 거나 하도록 두었고요. 새언니 너무 고생하신다. 이따가 뒷정리는 제가 다 할게요. 그래도 말이나 그렇게 해주니까 속으로 엄청 고맙더군요. 고매하신 의사 형님께선 그날도 주말인데 뭐가 그렇게 공사다망한지 바쁘다고 하셔서 늦게 오셨어요. 준비에는 한참 늦으셨지만 식사에는 딱 맞춘 그런 시각이었죠.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걸 증명하시듯 먼저 따로 일찍 와 계시지 않고 형님과 함께 등장하신 시숙께선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나 입을 것 같은 차림새를 하고 계셨습니다. 형님께선 바지 정장에다 화려한 스카프를 포인트로 두르신 채였죠. 그런 두 사람을 발견한 시누이가 입모양으로 헐 이러니까 시아버지께서 난색을 표하셨고 시어머니께서 얼른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머, 둘이 아주 멋지구나. 어디 근사한 곳에 갈 것만 같아 보이네. 이 정도도 안 입고 살면 너무 후줄근하고 추레한 인생 아닐까요? 이런 거에 놀라고 유난 떠는 거, 그런 촌스러운 사람들이야말로 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형님께선 시누이 쪽을 눈짓하며 대답하셨어요. 누가 봐도 시누이를 흉보는 것이었죠. 분위기가 이상해지겠다 싶어 제가 얼른 음식 거의 다 차렸으니까 다들 앉으시라며 밝게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의 차를 손보러 밖에 나가 있던 남편도 돌아와서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자리를 냈고요. 저는 애써 준비한 생신상이 노력한 만큼 차려진 것 같아 뿌듯하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음식을 드시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때마다 제 얼굴엔 미소가 그려졌고요. 근데 형님께서 갑자기 제 쪽을 향해 고개를 가까이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국이 살짝 간간하긴 하다. 아,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제 입맛이 짠 걸까요? 많이는 아니고 살짝 짜단 거니까 너무 의기소침해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국 끓일 때 조금 주의만 기울이면 되겠어. 동서가 시댁의 부엌댁이니까 앞으로 성장하길 바래. 그래야 나도 시댁 올 때마다 더 괜찮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테니까. 동서, 요리할 때 조금씩 덜 짜게 하는 거 연습하기? You got it? 그놈의 짧은 영어가 왜 그렇게 듣기 싫던지요. 그냥 한국말로 알았지? 라고 하면 될 것, 굳이 그렇게 영어로 해야 할까 싶었어요. 게다가 저보고 시댁의 부엌댁이라니요. 기분이 확 상했는데 시부모님 생신상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형님 빼곤 다들 짜다는 얘기 일절없이 국을 너무나도 잘 먹었답니다. 제가 남몰래 꾹 인내한 덕택에 생신상 자리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시부모님 두 분도 무척 좋아 보이셨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뒷정리 설거지를 하겠다고 저에게 미리 말했던 사람이 있었죠? 신우이 말이에요.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길래 신우이의 방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형님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지 뭔가요? 제발 나대지 마세요. 너무 짜증나서 제 주먹이 울거든요. 저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시댁 아가씨한테 이렇게 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이래서 시자는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무식하면 안 돼. 상대하는 게 시간 낭비일 정도네. 뭐라고요? 저기요, 말 좀 가려서 하시죠? 너야말로 가려서 하렴. 한 집안 식구로 엮여서 나 같은 사람에게 아가씨 소리도 들어보는 거야. 아니었음 넌 국물도 없었어. 밖에서 만났어 봐. 너 같은 구제불능? 감히 나하고 친분을 만들 수조차 없지. 내 앞에서 눈 깔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야.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오만하게 구세요? 너 같은 무식증이보단 뭐든 잘났지. 다 잘났어. 난 집안도 괜찮고 초중고 12년 학창 시절 내내 전교 5등 밖으로 밀려나 본 적 없었어. 유학 안 다녔어도 영어 잘해서 외국 나가면 걱정이 없어. 무엇보다 나 의사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 그에 반해선 넌 뭐가 잘났니? 응? 넌 잘난 게 뭐가 있을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세상에나,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깜짝 놀란 제가 어안이 벙벙해졌죠. 신우이는 주먹을 꽉 쥐고 바들바들 떨더니 이내 방문가에 서 있는 절 지나쳐서 아예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왠지 신우이가 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얼른 남편에게 가서 귓속말로 신우이가 속상한 일로 나갔으니까 따라가 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눈치껏 조용히 겉옷을 챙기더니 나갔고요. 형님께선 저를 향해 비틀린 미소를 지어주신 후 거실 소파 한켠에 도도하게 다리를 꼬고 앉으셨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봤더니 왜? 라고 입모양을 보내오시더군요. 어휴, 말을 말자 싶어서 그냥 혼자 뒷정리를 위해 부엌으로 향하는 저를 시어머니께서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죠. 시어머니께서 이때 손목이 시큰시큰거리고 편찮으실 때라 언감생신 도와달라고 말씀은 못 드렸어요. 당연하죠. 게다가 생신상이었으니까요. 제가 혼자서 일을 악물고 묵묵하게 뒷정리를 다 마쳤는데 그러자마자 형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시숙을 향해 턱짓으로 가자 신호를 보내시더군요. 떠나는 타이밍마저 어찌나 얄밉던지요. 시부모님께서 문 밖으로 배웅 나가시며 살뜨리고시기에 제가 차마 기분 나쁜 티도 못 내고 웃음이나 지었네요. 신우이는 시간이 더 지나서야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둘이 대화를 한참 나눴더라고요. 그날 신우이는 시부모님과 저는 남편과 밤에 형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정말 분했던 점 한 가지가 상대가 잘나긴 잘났으니 어쩔 수 없다로 자꾸만 얘기의 결론이 난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부딪히고 지내는 게 상책 같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신우이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셨기에 굳이 시숙과 형님을 별거 아닌 건수에도 참석시키지 않았고요. 하지만 제사는 달랐습니다. 가장 큰 제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시숙이 장남인데 어떻게 제사 참석을 안 하나요? 제사 연락을 받으신 시숙은 물론이고 형님께서도 흔쾌하게 일찍 가겠다고 답변을 주셨다기에 제가 좀 놀랐습니다. 큰 제사 앞에선 개념과 예의를 모두 갖추실 예정인가 싶었어요. 왠지 기대가 됐죠. 하지만 기대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제사 당일 남편은 일을 나가 있었고 저는 먼저 부지런히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신우이가 뭐라도 해보려고 열심히 판을 벌여놨더라고요. 제가 얼른 그 옆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형님께서 도착을 하셨어요.
시숙께선 일이 좀 있어서 형님 혼자 먼저 오셨단 겁니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형님께서 제사 준비를 위해 따로 먼저 오셨다니 신기함을 넘어 약간 감동일 정도였어요. 손목에 밴드를 두르신 채로 시어머니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셨고 제가 함께 손을 맞추고 시누이는 거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형님께서 합류를 하시지 않고 소파에 들어 누우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방에 계셨는데 혼자 거실을 독차지하고 소파에 길게 누워 TV를 보셨습니다. TV 소리가 크게 들려오자 시어머니께서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쪽을 바라보셨고 시누이는 화가 났는지 얼굴에 열이 오르고 있었는데 일전의 언쟁 때문에 형님께 대들러 가진 못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였습니다. 사실 작정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얼른 와서 거드시죠.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시댁 종련 노릇 동서나 실컷 하라고. 날 거기 끼우지 마. 아니, 자꾸 시댁이 시자가 뭐 어떻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형님의 무개념이 문제예요. 아가씨 보고 무식하다 그러셨죠? 그렇다 쳐요. 그럼 형님은 무개념이에요. 개념이 없으세요. 이게 미쳤나? 어디 감히 의사 앞에서 무개념이란 소를 뱉어? 시댁 일에 앞장서면 그게 행복인 줄 아는 너 같은 종년들 때문에 멀쩡한 여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야. 형님께서 몸을 바로에 앉으시며 저에게 삿대질을 날리셨고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다가와 형님의 싸대기를 날리신 겁니다. 따라온 시누이도 경악을 했죠. 다른 분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이러신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형님께서도 실감이 안 나는지 맞은 뺨을 부여잡고 멍하니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저를 때리신 건가요? 저를요? 어머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저 의사 며느리를요? 의사고 검사고 간에 다 필요 없다. 네가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미보다 월등한 며느리라 여겨서 내가 그간 숙이고 참아왔다. 근데 괜히 왜 그랬나 싶구나. 장남 체면 살려주려고 맏며느리 기 살려주려고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것이었어.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의사 며느리 이르셔도 상관없으세요? 자꾸 의사 운운하지 마라. 네가 의사인지 아님 자기가 의사인 줄 아는 정신병자인지 슬슬 헷갈리기 시작했으니까. 건방지고 무례한 것도 정도가 있지. 나도 내 딸이 너보다 못한 건 알아. 그래도 내 눈엔 이 세상 최고로 이쁜 딸이고 어떤 사고를 치고 말썽을 피우든 내 새끼야. 그런 내 새끼를 네가 뭔데 우습게 여기고 욕을 하니? 그리고 우리 집안은 맏며느리를 의사로 잘 둔 게 아니라 둘째 며느리를 착하고 현명한 인물로 잘 둔 거란다. 제가 놀라서 눈을 꿈뻑이고 있는데 시누이는 신이 났는지 형님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면서 너는 내 새언니도 아니다. 나한테 새언니는 한 명뿐이다. 라는 소리를 계속 떠들었습니다. 또한 본인한테 막말을 하는 것을 참을 수는 있어도 저한테 함부로 하면 참지 않겠다면서 시누이가 제 편에 서서 외쳐댔어요. 형님께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가방을 챙겨서 나가버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무슨 소란이었냐며 나와보셨고 시부모님, 시누이, 저 이렇게 넷이서 제사 준비는 뒤로 하고 한참 대화를 나누어 버렸네요. 그러던 와중 남편이 앞에서 마주쳤다며 시숙과 함께 들어왔고요. 시숙께선 영문을 모르시는 얼굴로 형님을 찾았고 있었던 일을 시누이가 신나게 전해줬어요. 그제서야 휴대폰 부재중 알림을 확인하신 시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죠. 그리고 시부모님의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의사 부인이 아니라 어디 가서 악처 소리나 들을 부인 아니냐면서 그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시숙께선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구신 채로 질책을 다 들으셨고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늦은 시각에 어영부영 제사상을 차렸는데 그래도 문제없이 진행됐다는 게 신기하네요.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거듭 고맙고 미안하다고 해주셔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숙께선 형님과 갈라서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죠. 놀라웠던 점은 형님께서 시댁에 걸음을 하셔 잘못을 빌며 이혼하기 싫다는 뜻을 밝히셨단 겁니다. 하지만 신부모님께선 시숙의 마음을 존중하겠다고만 하셨대요. 시숙께선 형님과 함께 늙어갈 자신이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끝내 두 분은 이혼을 하셨죠. 듣자하니 이혼하시면서
그 집안 사람들 앞으로 잘 되나 어디 두고 보자며 마지막에 악담을 추하게 남기신 모양이던데 오히려 그 후로 모든 게 잘 풀려서 시숙께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셨답니다. 왜냐하면 신우이가 방송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제작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하고 거침없는 신우이가 그쪽 업계와는 아주 딱이었던 거예요. 돈 벌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자꾸만 이것저것 자꾸 사줘서 그게 걱정일 정도랍니다. 전 시부모님께서 팍팍 밀어주신 덕분에 제 가게를 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잘 돼서 남편보다 제가 더 바쁜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육아와 살림은 남편이 도맡아 했답니다. 바쁠 때마다 구세주처럼 등장해서 매장을 도와주시는 고마운 존재도 있는데 바로 형님이세요. 설마 그 의사 형님이냐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새로운 형님이세요. 시숙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교육자 집안에서 나고 자라셨으며 본인도 무척 능력이 좋지만 거만하게 구시는 법이 없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형님을 만나셨답니다. 그러니 모든 게 잘 풀린 셈이죠. 참고로 의사 형님이셨던 그분은 재혼을 하셨다가 다시 이혼하셨다고 후문을 살짝 전해 들었습니다. 이걸 그분의 화법대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또 이혼? 알만하네. 왠지 그럴 것처럼 보이더라. 정도가 될 것 같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간에 평안하시길 바랄게요.